자유한국당이 보수 대통합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 그 대상과 범위를 놓고 갑론, 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가 보수 대통합에 명분을 주고 선패까지 좌우할 텐데요. 오늘은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누구를 포용할 것이냐,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상당히 좀 논쟁적인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는 구구가 아니고 통합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워딩이 어땠습니까? 네, 15일 SBS 주영진 뉴스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네. 태극기 부대도 통합의 대상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일단 그분들을 구구라고 하는데 구구가 아니다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박과 비박계를 모두 통틀어 비난을 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벌어진 법정에 친박계 비박계 누구 가봤느냐, 본인에게 오물이 튈까 싶어서 따가운 시선이 꽂힐까 싶어서 피해갔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거리를 두면서 통째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과연 이런 것이 보수주의냐.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보면 이 알량한 권력을 두고 벌였던 처참한 권력투쟁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친박과 비박을 모두 비판하면서 태극기 부대조차도 보수의 일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챙기고 뭐 이랬던 태극기 부대가 그나마 냉담했던 의원들보다 정치인들보다 오히려 낫다. 그렇게 이런 해석될 취지네요. 수도 있는 발언이죠. 네. 이게 이제 모두 보수의 원칙 같은 걸 얘기한 거죠. 그 정치적인 맥락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뭐 태극기 부대도 통합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서 제외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분들을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과도한 비판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했고 보수의 소중한 뭐 자산이다. 그분들도 우리가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뭐 그분들하고 뭐 다시 뭐 합당을 한다거나 통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석하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포인트는 친박하고 비박 국회의원들 당신들 비겁하다. 태극기 부대처럼 어떤 원칙 같은 것도 못 지킨 것 아니냐. 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가지도 않았느냐. 보수가 좀 당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선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채 이게 정말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태극기 부대가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이고 지금 이런 태극기 부대들의 입당, 동료 뭐 이런 것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지금 다시 한번 물 위로 떠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쉬쉬해왔는데 그러면서 이 탄핵에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권 주자로 다음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자는 네. 취지의 글들이 돌았는데요. 네. 김진태 의원 쪽에서는 본인이 작성하신 글은 아니고 지지자 중 한 명이 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그 친박을 지지하는 분들, 태극기 부대에 가까우신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그동안 벗어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책임당원이 되자. 1,000원씩 3개월간 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책임당원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뭔가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기류가. 대한민국당에 가 계신 분들은 어떡하죠? 탈당해서 이리 가야 되나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당에서 어떤 성향을 가졌던 당비내고 당원이 되겠다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보수가 이렇게 넓은 품으로 그분들도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김진태 의원은 본인이 대표에 출마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입당 동료 직간접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나 과연 영향을 미칠까요? 좀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조직을 좀 동원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새로 입당을 최근에 하는 숫자가 뭐 몇천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당대회에서 뭐 그분들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거나 이런 일은 뭐 그렇게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네. 태극기 부대라는 게 사실은 불편한 진실, 불편한 실존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통합 과정에서 이제 이런 태극기 부대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이제 통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반응이 좀 냉담합니다. 손학규 대표는 태극기 부대까지 통합 대상에는 오직 수구 세력 몸집 불리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른바 보수 대통합 이런 구상에 이게 좀 장애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논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혁신이라는 이미지와 좀 멀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네. 특히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일부 복당설이 지금 계속 몇 개월째 나오고 네, 있는 네. 상황에서 이분들이 돌아갈 명분이 오히려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이제 의원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의 이런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극우적인 그런 색채를 가미하는 게 더 정치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손학규 대표는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대통합은 수구 보수의 전열 정비로 양극단의 대결 정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냉전 체제의 보수 정치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극단적인 시장 만능주의로 돌아가서 사회적 격차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스스로 우리는 민주주의, 시장주의,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중도 개혁 통합 전강이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면서 이념적 편향을 지향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것으로 한국 정치를 개혁하고자 한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합리적 보수라는 유권자층을 놓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좀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어정쩡하게 입장 정리를 하니까 바로 이제 경쟁 정당인 바른미래당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네. 거 봐라 당신들은 수구 정당이다. 가라 저리. 이 합리적 보수는 우리 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앞으로 전당대회 때까지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보수 대통합의 전제가 극우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부대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일환으로 크게 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 자체를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특히 18일 BBS 인터뷰에서는 오세훈 황교안도 움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황교안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 입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차기 주자인데 이 상황에서 움직이면 바보다. 대권을 꿈꾸는 사람 누구든 극우 세력의 대표가 되고 싶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합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아마 자유한국당이 약점을 좀 본 거죠. 네. 바른미래당에서 아주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역시 확실히 제대로 이 포인트를 정말 잡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원책 그 조광특위 위원 더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쇄신의 전제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끝장 토론을 해보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원책 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 차원에서 좀 복권시켜야 된다. 본인의 이런 좀 의지가 좀 가미된 발언 아닌가요? 그 탄핵에 대한 이제 가당 부당 여부를 얘기하진 않았는데요. 네. 평소에도 본인이 뭐 친박을 꾸준히 비판해 왔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태극기 부대 포용까지 갔을 때 이게 박근혜 복권으로 연결되겠느냐 하는 것은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당 내에서도 많은데요. 네. 다만 문제는 이제 계파 갈등입니다. 한국당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박근혜다. 요걸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당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바로 끝장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네. 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바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17일에 전 변호사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는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장 토론도 한 번은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덧붙인 게 아차하면 분열 구조만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네. 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끝장 토론이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가
포인트인데 네. 제 생각은 당 차원에서 박근혜 복권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친박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원에 이제 전 변호사 말대로 보수의 일원으로 뭐 주류까지는 못 되더라도 어쨌든 그중 하나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수그러들 것인지 요 정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끝장 토론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끝장 토론이 벌어지면 당이 아마 깨질 겁니다. 네. 굉장히 그 지식인들끼리도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우리가 서로 승복하기로 약속하고 토론을 하자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는 정당 안에 정파에서 뭐 끝장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약간 어떤 지식인으로서 좀 약간 낭만적인 그런 데가 있어요. 이 문제 좀 우리 원칙 있게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뭐 원칙을 갖고 딱딱딱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정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조광특위 외부위원들끼리 입장문을 낸 게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한 이유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당 색깔을 빨간 걸로 바꾸면서 네. 보수의 원칙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하고 정반대로 보고 있는 네.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전원책 변호사하고 외부 위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좀 이상하다,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극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어떤 이념 지형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좀 확실히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데 그게 전원책 변호사하고 이제 외부 조광특위 위원들 마음대로는 되지를 않는 거죠.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실제 정치를 처음 해보면,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하다가 정치를 하면 또 뭐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해보면 닥치는 문제의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이 바로 이제 이런 거라고 합니다. 밖에서는 어떤 원칙의 문제, 이념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게 몽땅 다 섞여서 이제 회적이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전혜적 변호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이거 해결을 아마 못한 상태로 아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보면 전원책 변호사의 말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게 안 맞죠?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면서 조금 정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럼 이쪽 방향인가 했더니 약간 또 방향을 틀고 그건 또 아니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말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탄핵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또 탄핵까지 한 건 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아니 전원책 변호사 본인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물은 뭐 어떻게 이건 옳다 그러다 뭐 몇 점이다 이렇게 딱딱 매듭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특히 정치적인 문제라서 이 문제는 이제 흐름을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요.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지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미래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도 궁금해서 당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고요. 지금 좀 정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참 걱정스럽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네. 지금 비대위 체제 그리고 조광특위가 이제 가동이 돼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그 키플레이어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연일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복귀, 뭐 정당성,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홍준표 대표가 소위 말하는 페북 정치 다시 네.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2개씩 또 글이 올라올 네. 정도로 페북을 끊겠다고 했던 과거 잠시 뜸했다가 다시 상당히 왕성하게 글을 네. 쓰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오신 지는 좀 됐잖아요. 지금 추석 무렵에 아마 한국에 귀국을 했으니까. 근데 처음에 좀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원책 조광특위 위원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좌충우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신 것 같고요. 또 애초에 지금 얘기가 되는 홍준표 배제론을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거의 공공연하게 홍준표 대표에 대한 배제론이 계속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전 변호사가 한 사람만 쳐내도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적 쇄신을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을 쳐도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 한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 아니겠느냐는 얘기도 뭐 농담삼아 있었거든요. 홍 대표가 17일에는 특히 2건 연이어 SNS 게시물을 올렸는데 당내 상황을 보고 동지의식은 간대없고 개파의식만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23년간 정치를 하며 개파에 속해 본 적이 없다. 네. 파당 정치의 결과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을 좌파들에게 넘겨줬다. 나를 포함해서 20대 국회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은 모두 역사의 죄인이다. 뭐 본인은 의원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일에 나를 두고 시비를 두는 것을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더 이상의 침묵은 당이나 내 명예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보수 진영이 재집권할 기반을 새롭게 닦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상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 자체를 좀 열어놓은 발언이 네.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17일에는 YS랑 DJ가 선거에 졌다고 모든 것이 끝났냐 이렇게 말을 한 것도 결국은 다시 당 안으로 복귀해서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별명이라고 할까요? 정체성이 저격수였어요. 네. 김대중 정부에서. 그때 의원직을 잃었을 때 만평이 DJ 저격수 가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나중에 좀 성장을 해가지고 나는 개파가 없다. 뭐 이제 이런 말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나는 독불장군이 아니고 독고다이다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요. 네. 나는 이제 혼자 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페이스북에다가 홍준표 대표가 글을 썼는데 그 밑에 이제 어떤 분이 그래도 이제 그 어떤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좀 친했던 것 아니냐, 네, 네. 친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또 다시 답을 달았어요. 댓글 달았죠. 맞습니다. 나는 그때 뭐 총리나 장관도 안 시켜주고 나는 친이익이 아니다. 아니 국민들은 다 친이익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본인은 끝까지 이제 이른바 독고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저격수나 뭐 이른바 독고다이가 좀 멋있는 측면은 있어요. 또 보는 사람한테 참 할 말 잘한다, 시원하게 한다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 2, 3일 동안 홍준표 대표 얘기가 당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봤더니 아무 파장이 없습니다. 네. 이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방어해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기자들이 기사도 안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말을 네, 오늘 아침 그렇습니다. 조간신문 자세히 봤는데 자유한국당 기사 저기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한 줄 정도 걸쳐 있고 대부분의 신문이 아예 홍준표 전 대표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사를 안 썼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독자들이 궁금하지 않다는 거죠.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지금 최대의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요. 나 여기 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다음 전당대회에 자기가 출마도 못하고 출마해도 뭐 아주 비참한 성적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뭔가 정치적인 어떤 생존을 위해서 좀 약간 악을 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언론의 관심은 전부 황교안 전 총리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를 놓고 거기에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준 위원장이 지난주에 황교안 전 총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당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더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출마는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또 어느 정도 득표를 할 겁니다. 당 안에도 이제 약간 지지하는 세가 있기는 해요. 입장이 곤혹스러우니까 찬반 의사는 안 밝히지만 누가 거기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다가 누가 좋아요를 누르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거기 당직자도 있고 현역 의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 안에 아직도 약간 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황교안 전 총리나 이제 다른 대안이 뚜렷하게 부각이 안 되면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어느 정도 표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현실이죠.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그런 지점을 보고 지금 내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눈들이 좀 관망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아직 때문에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을 못 찾으면 다시 홍준표 대표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대안이 오면은 다시 뭐 그 그냥 용도 폐기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네. 아무튼 대안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전체가 좀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홍준표 전 대표에게도 이제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이게 뭐 이어지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태극기 부대도 지금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비대위, 조강특위 다 같이 이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무 당권 향배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누구한테 조금 이게 유리하게 좀 가고 있는 건지 분석이 쉽지는 않지만 정효경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정말 모르겠습니다. 출입하는 입장이지만 진짜 너무나 혼전세고요. 태극기 부대, 대한애국당 지지에 더 가까웠던 분들이 또 돌아온다고 하지만 이게 서로 밀어내거든요. 바른정당에서 다시 또 돌아오려는 분들하고 진짜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단 당 지도부에서 그리는 그림은 일단 범보수로 크게 묶어서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때 요 주제로 해가지고 크게 범보수를 묶으려는 세력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밀어낸 힘이 너무 강해서 누가 이길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결국은 같이 갈 수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소위 말하는 친박계로 분류됐던 분들이 뭐 지금 한국당 안에 친박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색깔을 계속 옅게 해오긴 했지만 이분들이 사실상 살아날 수 있는 일종의 세력의 하나로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소위 복당파로 대표되는 중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는 이분들이 주류가 되게 되면 완전히 색깔이 같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한 당 의원께서는 내다보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색깔이 같아진다는 건 이제 중도적인 쪽으로 네, 어디든 이번 싸움에서 이기는 쪽으로 완전히 확 기울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지금 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의원들은 이기는 쪽이 내 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니야 하고 어떤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유한국당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아침자의 중앙일보 그 박보균 칼럼이라는 글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보수의 비겁함은 경멸을 낳는다. 전직 대통령 둘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잘못했다고 책임지고 의원직 사퇴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기회주의자들이 모인 웰빙 정당이다.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보수 세력 전체 어떤 수치, 추락 뭐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저는 이 진단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정유경 기자가 내년 전당대회 당권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정유경 기자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혼돈과 뭐 영어로 케이오스라고 하나요? 공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어쩔 줄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요. 내년 2월 전당대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12월 원내대표 네. 선거에서도 누가 될지 지금 가늠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뭐 김병준 위원장 또 전원책 변호사 이렇게 불러다가 뭔가 좀 혁신을 하고 뭐 좀 이벤트에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다음 총선에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심지어 당이 깨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좀 공포감에 좀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이거는 사실 진작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나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습니다. 쉽지 않죠. 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왼손에 심한 동상이 걸렸는데 목숨을 살려면 왼손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이 보수 세력에서 박정희 딸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돌팔매질을 하면 또 지역적으로는 또 대구 경북 쪽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뭐 혁신이란 말로도 부족하겠죠. 네. 혁명과 같은 상황, 당을 아예 보수 세력을 아예 다시 만든다 이런 각오로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보수 세력 안에서는 그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503이라고 불렀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분노한 국민들이 그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서 후임번호로 그를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그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지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더 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